그날 처음 들었을 때 말이에요. 아버지, 이번 달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이 뭐 대단한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부모라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그게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올가미처럼 저를 조여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국엔요, 제가 평생 지켜온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 다 내어주고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누워 창백한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스스로 속은 착각이었을까? 제 이름은 윤동식입니다. 올해 60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은행 다니면서 매일 똑같은 출근과 퇴근, 때로는 야근과 특근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텐 성실함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내를 만났고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민호, 막내딸 민정. 제 삶의 전부였죠.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런 거 바라본 적 없어요. 그냥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고 학교만은 제대로 보내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도 접고 사고 싶었던 것도 참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어도 괜찮았어요. 왜냐고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제 희망이었어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민호는 성실했으며 민정이는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아이였어요. 저는 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하지만요, 인생은 참 잔인하게도 가장 순수한 믿음마저 배신하더군요. 60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은행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었어요. 책도 읽고 아내랑 소소하게 살자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퇴직 후 5년 만에 병을 얻었고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그야말로 고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발소리가 없고 밤에 잠들 때도 거실은 늘 캄캄했죠. 아이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빴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각자 삶에 치여 저를 잊은 듯 했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바쁜 거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가게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서요. 혹시 1,0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이럴 때 도와주는 게 부모라 생각했죠. 그래서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빼서 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그때 돈 말인데. 그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바빠서 정신없는데. 곧 갚을게요. 그 한마디에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둘째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죠?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부모니까요. 근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 구석이 조금씩 시리게 시작한 건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통장이 아니라 제 가슴이 비워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쓰임새 없는 돈보다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냐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자 어느새 당연해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 민정이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민재 이번에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란 걸.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부모니까.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뿌듯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어디냐.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죠. 아이들 힘든 시기에 내가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풀려서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톤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간절함보단 당연함이 묻어나더군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애들 키우려니 정말 힘들어요. 막내 민정이는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아빠, 이번에 수술비가 좀 들어요. 아빠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부탁이 이제는 아버지 통장 우리의 몫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들러 통장 정리를 했는데 잔고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고작해야 여행 한 번 다녀올 정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죽도록 일해서 모은 게 이 정도였나? 그걸 이렇게 스르륵 다 내어주고 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은 원래 추억이 깃든 길이었어요. 민수를 등에 업고 민호 손을 잡고 민정을 유모차에 태우고 걸었던 길. 그땐 앞만 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덜컥거리고 겁이 났습니다. 저녁에 집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원 천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서 묻더군요. 어르신,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 순간 보호자라는 단어가 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있었던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는 보호자 없는 환자로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수가 어릴 때 저를 향해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힘껏 부르던 작은 손.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데 기묘하게 편안했어요. 아, 이제는 진짜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아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태어나는 날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서늘한 바닥, 그리고 여전히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누구의 잘못일까?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민수의 첫걸음마, 민호의 졸업식, 민정의 결혼식.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늘 뒤에서 땀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으니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하나 있더군요. 한 달 전 민수가 보낸 문자. 아버지, 이번 달도 좀 부탁드려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마지막은 내 뜻대로 가자.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죠. 가족 상속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마지막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의 70%를 지역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장학기금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며칠 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기부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가족은 뭐고 부모 자식은 뭐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돌봐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건 가족이 아니지 않니?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힘들잖아요. 아버지, 우리 상황 좀 이해해줘요. 그날 밤 민수뿐만 아니라 민호, 민정까지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올게요. 기부는 한 번만 밀어주세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단다. 사랑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필요할 때 너희는 없었지 않니? 이제 아버지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세 자식은 울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떨궜고, 민호는 눈물을 훔쳤고,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그 순간 가슴이 찔리듯 아팠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족이지. 그래서 더더욱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로 남고 싶지 않구나. 그날 이후 자식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휴대폰은 고요했습니다. 민수도 민호도 민정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어요. 늘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멈추니 오히려 집안이 더 적막해진 것 같았죠. 밤이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고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고 작은 텃밭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 아침엔 고추 몇 포기, 상추 몇 줄 심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흙냄새가 참 오래간만에 저를 살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이면 작은 시장에 가서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봤습니다. 아저씨, 오늘 고등어 괜찮아요. 상인의 호탕한 목소리에 괜히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 한 판 두었습니다. 동식이, 이번에 또 졌네. 웃음소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녁이면 복지재단에서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동식 어르신 덕분에 대학에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삐뚤빼뚤한 아이들의 손글씨.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쌓아온 시간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문자가 오긴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늘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애써 끌어당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라는 것도요. 어느 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시절 아이들의 웃는 얼굴.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덮고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더니 들려온 목소리는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은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죠. 혹시 또 부탁하려고 부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사과하려는 걸까?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말 아침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참 타고 도착한 곳. 민수의 집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민수의 옆에는 민호와 민정도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모여 있는 모습,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계시니까 뭐든 다 가능하다고 착각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 의지하기만 했습니다. 정작 아버지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막내 민정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아이들, 지금은 어른이 되어 저를 어색하게 바라보는 모습. 그 틈에 흐르는 세월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를 미워하고 싶진 않았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진심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다. 아이들의 얼굴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지려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같이 식사하실래요? 예전 같으면 돈 부탁이겠지라고 의심했을 텐데,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였어요. 민호도 집 근처로 찾아와 장을 대신 봐주었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거 혼자 들지 마세요.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민정이는 종종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빠,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요. 그 편지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를 깨달은 듯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미 달라져 버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그래, 고맙게는 받아들이자. 하지만 다시는 기대하지 말자.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챙길게요. 정말이에요. 민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오겠습니다.
민정은 눈물이 글썽인 채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다.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게 이제는 더 편해. 너희가 미안하다 해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아.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너무 서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단다. 그건 너희가 만든 결과야. 아버지는 이제 나 자신을 지켜야 하거든.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빈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려는 건 맞다. 하지만 나도 이미 변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결론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변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집 앞까지 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바쁘실까봐 안 들어가고 그냥 과일만 두고 갑니다. 민호는 퇴근길에 들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약 떨어지신 거 없으세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같이 가요. 민정은 저녁마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아빠, 오늘 밥은 드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짧게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시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건 이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시려 하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민수야, 아버지는 너희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었어. 근데 사랑을 구걸하면서까지 그럴 순 없더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뀌겠습니다. 예전처럼 바라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조금만 우리도 기회를 주세요. 민정은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아빠, 저희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이제라도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옆에 있거라. 다만 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에게 모든 걸 걸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거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균형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전처럼 당연하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무조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는 사이. 비로소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이란 건 기대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였구나.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날, 민호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두 손에는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 이거 직접 끓인 사골국이에요. 애들 먹이려고 푹 고았는데 아버지 생각나서 조금 덜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국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주는 기쁨을. 저는 조용히 국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며칠 뒤엔 민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건 아빠 생활비에 보태세요. 저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내 아이 키우는데 쓰거라. 민정은 눈물이 고여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엔 당연하게 받기만 했는데 이젠 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필요할 때 우리 없었던 거 너무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이미 다 받은 거나 다름없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가게 수익 조금 났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거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충분하다. 그날 밤 세 자식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아버지께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존중해 드릴게요. 민수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잘 해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제 삶의 응답 같았습니다. 봄이 막 찾아오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랑 같이 소풍 가실래요? 가까운 공원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굳이 내가 거기 따라가야 하겠니? 그러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밥 먹고 바람 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민정은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 다 할게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나섰습니다. 공원 잔디밭 위에는 간단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민호가 싸온 김밥, 민정이 준비한 과일, 민수가 사온 치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엔 늘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번엔 저희 차례입니다. 저는 묵묵히 김밥을 집어 한 입 먹었습니다. 어쩐지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맛있구나. 민정이 제 얼굴을 보더니 살짝 울먹였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빠는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공원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저희 셋이랑 자주 여기 오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 민수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당연히 옆에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꾹 참으며 대답했죠. 늦게라도 알았다면 됐다. 인생은 원래 늦게 깨닫는 법이란다. 그날 저녁 해질녘 노을빛이 공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사진 꼭 남겨요. 우리한텐 잊지 못할 날이에요.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한 장의 사진이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특별한 건 멀리 있지 않았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었구나. 시간은 흘러 또 다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앉아 작은 풀을 뽑고 햇살 아래 앉아 책장을 넘기며 하루하루를 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조금씩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가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만 하세요. 그게 저희에겐 가장 큰 바람이에요. 민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장을 봐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고기 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민정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손주가 아빠 노래 듣고 싶대요. 불러주실 거죠? 그 순간 세월이 주름진 제 얼굴이 미소로 환해졌습니다. 밤에 혼자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할 땐 실망이 따르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하지만 그 혼자가 외로움이 될지 자유가 될지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얼마 전 민정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와 함께 작은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제라도 아빠의 남은 시간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 그러나 그 위에 얹힌 미소.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잘 살았다. 이제 남은 건 웃으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지키며 감사하며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비록 늦게라도 결국 따뜻한 답이 돌아온다.